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김애란 작가의 세 번째 단편 모음집인 비행운입니다. 총 8편의 이야기 중 누가 봐도 김애란 작가의 작품이다 싶은 전형적인 김애란 스타일이 잘 녹아져 있는 서른의 한 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추하는 작품이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당에 있는 지하 강당에서 3박 4일 연수를 마치고 1대1 면담을 했어요. 전에 호프집에서 만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다단계 아니냐고 묻자 그는 그렇지 않다고 선진국형 신개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하대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방금 전 들은 강연에 홀려있는 터라 그러려니 했어요. 저랑 집안 형편이나 가족관계, 성격 등 겹치는 게 많은 사람이 고생 끝에 이사급 위치까지 오른 얘기를 듣고 나니 어쩌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사람 죽이는 일만 아니면 돈이 되는 일은 뭐든 하고 봐야 될 정도로 상황이 절박했어요. 담당자는 절 안심시키려는 듯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고 이 회사가 병역 특례까지 되는 곳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러곤 바로 학습소로 들어갔지요. 연수원에서 도보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창문에 새창살이 달린 반지하 건물이었는데 제일 먼저 자물쇠가 채워진 신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땐 막연히 신발을 도둑맞지 않으려고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상급자를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부엌 싱크대에서 머리를 감고 있던 남자가 무슨 공포영화에서 그러는 것처럼 물을 뚝뚝 흘리며 비스듬히 저를 쳐다보대요. 그 옆에는 소리 잔뜩 휜 30여 개의 칫솔이 숟가락통에 아무렇게나 꽂혀 있었고요. 집안 가득 키키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났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재빨리 주위를 살폈어요. 홍삼액, 향균타월, 은나노 비누, 양파즙, 양말 따위가 담긴 상자가 여기저기 천장까지 쌓여 있었어요. 그들이 팔 물건이 아니라 산 물건이었죠. 저도 이미 한 세트 구입하고 들어가는 참이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고요. 우리는 그걸 초기 투자 비용이라 불렀어요. 화장실을 지나 큰 방으로 가다 양변기에 쪼그리고 앉아 오줌을 누고 있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는 화장실 문을 5분의 1쯤 열어두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문가에서 누가 지키고 있더라고요. 설마 남녀가 이런 데서 같이 지내나 싶었는데 정말 다 큰 처녀 총각들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같이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요. 처음 뵙겠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인사를 하자 사람들이 핏기 없는 얼굴로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곤 잘 왔다고 웃으면서 가짜 환대를 해줬지요. 합숙소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어요. 그러곤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털어놔야 했지요. 조금 알건, 적당히 알건, 꽤 알건, 모르면 조사해서라도 파일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 사람 나이, 성별, 거주지는 물론 학력, 컴플렉스, 종교, 건강 상태, 군필 여부, 타지생활 경험 유무에 이르기까지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정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그냥 저도 따르고 싶었거든요. 저처럼 머리 굵은 아가씨도 그랬는데 이제 갓 20, 21 된 친구들은 오죽했겠어요. 특히 제가 있었던 곳은요, 언니. 사당에서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꽤 오랫동안 방치돼 슬럼가처럼 흉흉해진 동네였어요. 거기서 저처럼 공동생활을 하며 선진국형 신개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았어요. 처음엔 저도 한 500? 아니 1000명쯤 되나 싶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된다 하더라고요. 전국 단위도 아니고 단지 그 동네에 있는 애들만 꼽아봐도 말이에요. 칼밥 먹고 칼잠 자고 최악의 환경에서 지내는 애들이 아침이면 거짓말처럼 말쑥하니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변신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곤 3355 무리를 지어 우르르 파도처럼 한 도시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모습이 가히 장관을 이룰 정도였어요. 그쯤 되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이상할 일이 없다는 자기암시를 걸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1년치 학습비며 식비까지 미리 낸 뒤라 발을 빼기 어려웠어요. 아, 돈이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줬어요. 저는 대출 조건이 안 되는데 무슨 중개인을 통해 가짜 보증을 서준 다음 현금으로 통장에 바로 꽂아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그때는 돈 몇백이 우스워 보였어요. 곧 있으면 500도 벌고 2000도 만질 수 있다는데 그게 뭐 대수야 했던 거죠. 그때 왜 그런 얘기가 믿겨졌는지 모르겠어요. 저 바보 같죠? 근데 거기 있으면 그렇게 돼요. 진짜로. 우리 중 정말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가 좀 나이가 있는 편이지 나머지는 대부분 씩씩하고 또랑또랑한 대학생들이었어요. 왜 예전부터 사회의 지식인 집단으로 봐주던 그 대학생들 말이에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대학생이 학생운동을 했고 지금은 다단계 판매를 하게 됐다는 그 정도일까요? 숙소에 있는 친구 중에는 집에 안 들어간 지 3년이 넘은 사람도 있었어요. 명절 때도 회사에선 저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출장이다, 봉사활동이다, 뭐라 둘러대라 시켰는데 저도 적당히 핑계를 댔던 기억이 나요. 사원 중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많아 집에다 거짓말하기가 편했어요. 저는 제가 산 500만 원어치의 양파즙을 물 대신 매일 먹어가며 나머지 300만 원으로 산 비누와 칫솔, 양말 등을 써가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영업 요령을 익혀가며 그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짝사랑한 선배도 있고 어릴 적 소꿉친구도 있었어요. 제가 어려울 때 저를 잠시 방에 걷어준 언니도 있었고 시험 때면 같이 대학 도서관에서 머리를 맞댄 채 공부한 동기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하루 10통이 넘는 전화를 하며 제 이름을 수없이 말했어요. 안녕, 나 수인이야. 잘 지냈니? 안녕, 나 수인이야. 오랜만이지. 안녕하세요. 저 수인인데 통화 괜찮으세요? 물론 그 중에는 제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정말 일 때문에 두세 번 본 사람도 있었어요. 어느 때는 그게 더 편했고요.
회사에선 우리를 혼자 못 다니게 하고 두세씩 짝을 이뤄 생활하도록 했어요. 그중 저를 감시했던 팀장급 여자는 제게 이런저런 유용한 정보를 전수해주며 저를 키웠어요. 매달리는 느낌을 줘선 안 된다. 조급해서도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 전화는 몇 시 사이에 해라. 식당에선 네가 벽을 등지고 앉아라. 뭐 그런 지시들이었죠. 그 여자는 매번 제 고객관리 카드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논술 선생처럼 첨삭을 해줬어요. 그래야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도 커졌으니까요. 그렇게 한 1년 있다 보니 제 카드가 200장 가까이 불어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언니, 당시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인간적인 고뇌나 갈등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강박관념처럼 꽉 차 있던 건 너무나 사실적인 배고픔이었어요. 언니,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형편없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이라기보단 냉장고 속 이것저것을 걸어 모아 맑게 끓인 꿀꿀이죽 비슷한 거였어요. 빙 둘러앉아 그걸 모두 몇 끼마다 허둥대며 먹었고요. 21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일어나다니. 안 믿겨지시죠? 근데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을 테고요. 그렇게 해서 뭘 팔았느냐면요. 생필품을 팔았어요. 건강식품을 팔고 사치품을 팔았어요. 1,000원짜리 마스크팩을 20만 원에 판다든가 3만 원짜리 시계를 58만 원에 넘긴다든가 15만 원짜리 핸드백을 120만 원에 건네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팔고 있던 게 물건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팔고 있던 건 사람이었어요, 언니.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그 일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었어요. 하부 판매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든 판매원들에게 득이 되는 일. 그러니까 나 역시 그 순환에 기여하고 그 구조를 받쳐주면 나뿐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갈 몫이 커진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단순한 논리에 매료된 건 피라미드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거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요. 언니, 다행히 저는 지금 그곳에서 나왔어요. 대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지요. 관례라고 하나 규칙이라고 하나 하부 판매원들을 계속 포섭해오는 게 일이었던 터라 크게 문제될 거라 생각지는 못했어요. 어쩌면 저 스스로 머릿속에 스위치 하나를 꺼놨던 건지도 모르고요. 회사 쪽에서도 저한테 재미를 다 본 눈치였어요. 이미 연락할 만한 사람에게는 전부 손을 대 더 이상 고객이 늘지 않아 몇 달간 돈을 만져보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름이 햄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냐면요. 제 제자였어요. 학원 제자.